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대한민국 법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작년 1심 법원이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논리로 일본 정부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법원이 2년 만에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패소였지만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항소심 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청구한 대로 각각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직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1심은 국제법상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이른바 국가 면제 원칙에 따라 아예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국제관습법상 다른 나라 영토에서 그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국가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 책임은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10대, 20대에 불과하던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납치해 최소한의 자유도 억압한 채 성행위를 강요했다며 국제법을 지키긴커녕 일본 제국 정부가 나서 불법 행위를 적극 조장하고 방조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한 번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정부의 청구권 협정이나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로 배상이 끝났는지 일본이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아 아예 쟁점으로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7년 전 처음 소송에 나선 21명 중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11명이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직접 들은 건 이용수 할머니 한 명이었습니다. 할머니 눈 감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머니가 한 번이라도 더 계실 적에 그래도 일본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하고 해야만.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가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또 다른 문제는 복구가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복구 시스템 역시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행정전산망이 마비되자 정부는 공무원과 민간 IT 업체 직원 등 복구 인력 1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장애는 곧바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월요일에는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전산망의 백업을 위한 데이터가 서버가 아니라 단순 저장 장치인 스토리지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서버 방식은 재해 복구 시스템, DR이라고 불립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별도의 서버에 동기화하다가 장애가 발생하면 이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복구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서버가 아니라 스토리지에만 백업을 하면 사람이 직접 백업 데이터를 현재 전산망에 옮겨가며 복구를 해야 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클러가 바로 터져야 되는데 창고에 가서 가져와가지고 작동을 시키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죠. 설계가 좀 미흡했던 거고요. MBC가 주민등록, 현금 영수증 등 정부 전산 서비스 1,400여 개를 확인해보니 이 서버 방식의 재해복구 시스템이 구축된 건 5%에 불과했습니다. 서버 방식이 스토리지 방식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검찰 등 수십 곳의 국가기관에 예산을 적극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복구 시스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다가 지침까지 내렸는데 전혀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거죠.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안정성을 위해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여고생이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최근 있었습니다. 78살의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 왔는데요. MBC 취재 결과 이 운전자는 사고를 내기 1시간 전부터 중앙선을 넘나드는 이상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일로 신고가 들어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서 그대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문제의 사고를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인도로 돌진합니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차량은 이곳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차가 온가 안 오가 보고 내려와야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완전히 날아가 버렸지. 버스 정류장 파손돼갖고 있고. 78살 남성인 가해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1시간 전 사고 지점과 24km 떨어진 남해 고속도로에서 가해 차량이 차선을 물거나 왔다 갔다 하며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침범하자 놀란 뒷차가 경적을 울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계속 옆으로 갔다 중간 차선으로 갔다가 계속 다시 깜짝 놀랐고 사고가 우려되자 뒷차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한 뒤 계속 따라갔습니다. 거짓 100% 음주 같네요. 이거 보니까 제가 좀 앞에 가갖고 좀 막아야 될까요?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세우고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가 아니어서 주의만 주고 운전자를 보냈습니다. 교통법상 고령의 운전자가 비틀거리는 등의 이상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나 마약 정황이 없다면 경찰이 운전을 중단시킬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운전자는 1시간 뒤 중앙선을 넘어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자 내리막길에 속력을 줄이려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뒤 당황해 운전대를 꺾지 못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78살인 고령의 운전자는 질환이나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인지 능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진 것을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 인지 능력이 부족한 거지. 브레이크를 잡고 좌회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안전운전 의무를 잘못한 거죠. 경찰은 사고에 앞서 운전자가 이상 운전을 한 경위와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지난주에 치러진 수능 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는데 학부모가 시험 감독관이었던 교사를 찾아가 위협과 압박을 가했습니다. 해당 교사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은 학부모 고발을 포함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수능시험 당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한 여학생이 종료벨이 울렸는데도 답안지에 마킹을 계속했습니다. 감독관 3명의 증언이 일치함에 따라 이 학생은 부정행위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학생과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아버지는 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내 인생도 똑같이 망가뜨려주겠다. 앞으로 인생이 재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다른 곳을 피신하고 이런 것을 그 당일날 느끼다 보니까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셨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사는 병가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흘 뒤 이 수험생의 아버지는 다시 학교를 찾아와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겁니다. 교사인 해당 감독관을 파면하고 교사에게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연락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확보한 녹취록과 CCTV 화면 등을 지원청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 감독관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 학부모에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황 씨의 주장에 대해 영상 유출 피해 여성은 통화 녹취까지 제시하며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이었다고 맞섰습니다. 황 씨 측이 앞서 낸 입장문에 피해 여성의 신상에 대한 일부 정보를 노출시켰다는 2차 가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의조 씨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란 입장을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았고 여성도 이를 인지했다며 교제 기간 촬영물을 함께 보며 삭제를 반복했다는 것도 합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늘 예의주시하며
휴대폰을 어딘가 두면 촬영 중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았어야 합니까? 영상이 유포된 직후 피해자가 황 씨와의 통화에서 당시 분명히 싫다고 했다는 녹취록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촬영 후 피해자에게 알렸으니 동의한 거라는 황 씨 측 주장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 있음을 알았고 삭제를 요구하였던 사정은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으니까 왜 교제 중이라면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습니까?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희조 씨 측이 그제와 오늘 낸 입장문에는 피해자의 직업 등을 유추할 만한 언급이 3차례 담겼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대목에도 고소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직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황 씨의 친형수가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황 씨 측은 오늘 입장문에서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다며 조직적인 자들의 범행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형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형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